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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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첫 세션에서 이제 플로우프라는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발표하게 된 KTH 분산기술랩의 황지수라고 합니다. 지금 첫 세션 40분짜리인데 40분 정도 될 것 같은데 좀 넘을 수도 있거든요. 혹시 확실히 잘 모르겠고요. 질문은 그래서 저희 나중에 메일이나 아니면 여기 연회장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따로 질문을 받는 걸로 하고 세션 중간에는 질문을 제가 받지 못하는 걸로. 전체적인 발표 순서는 그렇게 되는데 처음에 간단하게 플로우프를 제가 소개해드리고요. 간단하게 그 다음에 플로우프를 개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구조와 특징을 말씀드리고 서비스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라고 했으니까 이 서비스로 어떻게 서비스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얘기 드린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실제 적용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소개입니다. 플로우프는 이제 제목에서 나와서 이제 그다지 이렇게 왔는데요.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게 이렇게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라고 부르게 된 거는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건 아니고요. 이제 플로우프가 어떤 분류에 들어가야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불리는 게 가장 적합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붙여진 건데 이제 이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서비스 이 세 단어가 이제 모든 거를 함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들어있는 거고 이제 서비스로서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이용하는 어떤 그런 모델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참고한 자료 위키에 있는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라는 이제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분류가 나옵니다.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디플로이먼트 모델 어떤 설치자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따른 분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쪽 세로는 이제 데이터 모델에 따른 분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제품 많은데 이제 어떤 거는 익숙한 것도 있죠. 오라클, MySQL,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말 유명한 게 있는데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런 대충 분류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두 개로 분류하고 있는지 좀 자세히 얘기해 있습니다. 처음에 디플로이먼트 모델에 따른 건데 데이터베이스가 두 가지로 나누게 된 그런 서비스를 두 가지 나누게 된 이유가 이제 버추얼 머신 디플로이먼트는 이제 클라우드 지금 우리 다 클라우드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이런 버추얼 머신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뭔가 제가 두 개는 그냥 로고를 구하기 쉬워서 이렇게 써놨는데 이제 직접 버추얼 머신에다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설치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가 해야 되는 게 설치를 하고 이제 뭐 백업도 받고 뭐 운영도 하고 뭐 이런 게 있겠죠. 반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서비스라는 문제는 똑같이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제 어떤 버추얼 머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직접 그냥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냥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고 나는 사용한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사용자가 해야 될 일은 그런 어떤 설치와 운영이 아니라 쓴 만큼 돈을 내는 게 되겠습니다. 데이터 모델에 따른 분류는 이렇게 아까 SQL과 NoSQL이 있는데 이제 SQL에 워낙 다들 익숙하시니까 제가 딱히 잘 설명드릴 수는
건 없을 것 같은데 NoSQL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제 SQL 같은 경우에는 뭐 SQL, 뭐 V, 뭐 구구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표준화된 스펙이 나오고 vendor들이 이제 그거에 맞게 어느 정도 표준을 준수하면서 구현을 하는 데 비해서 NoSQL은 뭔가 그렇게 표준을 만들어주는 데도 없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vendor들마다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생 자체가 이제 SQL의 어떤 웹 서비스를 사용할 때 SQL은 너무 데이터 모델이 복잡한데 우리는 그걸 다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그 일부만 취해서 좀 더 확장성 있고 가용성이 높은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게 NoSQL 시스템들이기 때문에 모델도 굉장히 간단한 편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이게 사용례인데 이거는 이제 NoSQL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준이 없지만 대체적으로는 어떤 키 밸류를 넣는 간단한 데이터 모델에 그리고 이런 값을 저장하고 가져와 보고 그 다음에 지우는 그런 간단한 오퍼레이션이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어떤 NoSQL이 이렇다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표준이 없으니까 대체로 이런 유형이 있다는 거고요. 훌라후프를 분류해 보면 아까 똑같은데 대표적인 것들을 제가 좀 적어놨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워낙 유명하고 이제 이건 버추얼 머신에다가 MySQL을 설치해서 쓰는 거죠. 이제 이쪽은 이제 헤로쿠라고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서비스로 지원되는 SQL인데 이 백엔드에는 이제 PostgreSQL이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사용자들은 그냥 헤로쿠에 가입을 하면은 이제 PostgreSQL에 대한 인스턴스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헤로쿠에서는 이제 사용자의 운영이나 이런 거를 요구하지 않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그 스냅샷을 계속 백업을 받아서 S3를 저장해주고 그리고 사용자에게 이제 사용한 만큼의 요금을 요구하죠. 이쪽에서 보면 또 이제 카산드라가 이제 그 아마존 EC2에 올라간 그런 게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EC2 위에다가 카산드라 인스턴스를 깔아서 쓰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이제 업체는 넷플릭스 같은 회사들이 이제 뭔가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훌라후프가 가장 비슷하다고 보는 것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서비스이면서 데이터 모델 NoSQL로 가져가고 있는 아마존의 다이나모DB입니다. 이 간단한 키밸류 형태인데 밸류에 이제 어떤 애트리뷰트를 저장하는 그런 데이터 모델을 갖고 있고 이제 다이나모DB와 마찬가지로 어떤 웹 서비스에 그냥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훌라후프가 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이고 이제 대충 이런 감을 잡으셨을 것 같은데요. 훌라후프를 개발하게 된 배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뭐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 속한다라고 이제 제가 분류를 굳이 해봤는데 처음부터 저희가 이렇게 뭔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 훌라후프를 만들었냐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건 아니고요. 원래는 저희가 팀에서 하고 있는 일이 이제 분산 시스템 그중에서 분산 파일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 분산 파일 시스템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저런 뭐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걸 하나 만들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훌라후프가 왜 우리가 만들게 됐는지를 이제 뭔가 제가 설명을 드리려면 우선 이제 분산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저희가 만든 것도 그렇고 뭐 이미 존재하는 모델도 그렇고 제가 한번 그걸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간단한 분산 파일 시스템의 구조인데요. 익숙하신 분들은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 이제 구글 파일 시스템이나 그 하드웨인 HDFS 같은 스타일의 파일 시스템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크게 두 컴포넌트를 구성,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보조하는 거에서 제일 신적인 것만 뽑아왔는데
마스터 노드와 데이터 노드가 있습니다. 데이터 노드는 이제 실제 어떤 파일을 저장하는 이제 물리적인 서버가 되겠고, 마스터 노드는 이제 데이터 노드에 기록된 이제 파일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서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 시스템에 접근해서 뭔가 파일을 쓴다 그러면 이제 마스터 노드한테 여러 개의 데이터 노드들이 어디다 저장을 할까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마스터 노드가 이제 여기라고 하고 데이터 노드에 실제 그 파일의 그 내용을 적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산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디스크가 망가지거나 이제 서버가 죽거나 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통 몇 배수의 이제 복제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똑같은 파일을 여러 군데 나눠서 똑같이 저장을 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빨간색 제가 파일을 저장한다 그러면 이제 마스터 노드가 1, 3, 4에 저장해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보라색은 2, 3, 4라고 하면 이제 사용자는 이제 빨간색 파일을 접근하고 싶으면 마스터 노드한테 이제 물어보면 마스터가 1, 3, 4에 접근하면 읽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읽는 쪽에서는 1, 3, 4 중에서 이제 골라서 쓸 수 있는 곳에 접근해서 파일을 읽어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구조가 이제 굉장히 간단한데, 이 구조의 단점은 이제 SPO 모형이라고 해서 하나의 어떤 이 시스템 전체에서 어떤 한 지점,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라고 해서 어떤 한 지점이 망가지면 이 파일 시스템 전체가 동작하지 않게 되는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뭐 데이터 노드는 이제 중간에 제가 죽어도 뭐 똑같은 복제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이제 죽으면 안 되는 서버가 하나 있죠. 그래서 마스터 노드 같은 경우에 사라지게 되면 이제 파일이 어디 기록되어 있는지 알려줄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스터 노드가 죽는 경우에 대해서는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런 구조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말씀드리신 건 이제 확장성인데, 이 마스터 노드가 모든 이런 파일의 메타 정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면 무슨 파일이 있다, 어디 저장되어 있는데, 이 마스터 노드가 만약에 한 대이면 이 뭐 좋은 컴퓨터를 쓰면 뭐 다르겠지만 메모리에 만약에 이런 걸 저장하고 있다. 이제 메모리만큼만 파일 저장할 수 있는 거죠. 파일의 개수가 이 마스터 노드의 어떤 하드웨어적인 어떤 스펙과 이제 밀접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저희가 처음에 이제 파일 시스템을 시작할 때 이런 걸 한번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봤습니다. 내가 이제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나온 게 이제 PFS 1.0입니다. 1.0에서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마스터 노드도 그러면 한계일 필요가 없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마스터 노드를 여러 개로 늘리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메타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늘리기 위해서 또 확장성 있는 DB 카산드라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중간에 마스터 노드 하나가 사라지더라도 뭔가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으니까 다양성이 확보되고, 그 다음에 카산드라는 확장성 있는 데이터베이스니까 우리 시스템도 확장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궁금하신 건 카산드라가 이제 갑자기 등장했는데, 저희가 이제 카산드라를 선택하게 된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MySQL하고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린 여기 밑에 별점은 제가 매긴 건데 뭔가 좀 약간 주관적인 거고요. 처음에 이제 MySQL이랑 비교를 하고 있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약간 간단한 파일 시스템의 구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 쓰던 DB가 이제 MySQL입니다. 그리고 그 대체제를 찾다가 저희가 채택한 게 당시 이제 카산드라 0.6 버전 2010년에 나온 버전인데, 이걸 사용하게 됐고,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놓고 왜 선택했는지 제가 보면은 일단 카산드라 같은 경우에 가용성 면에서 이제 노드를 추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노드가 죽어도 서비스가 되고, MySQL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쓰던 모델은 이제 마스터
슬레이브 레플리케이션 쓰고 있었는데 이제 마스터가 이제 액티브가 아닌 경우라면 마스터 서버가 죽는 경우에 이제 서버가 뭐 리드는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라이트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가용성이 좀 떨어진다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확장성 면에서 보면은 카산드라는 추가 가능한 데에 비해서 이제 MySQL을 얘도 이제 MySQL 클러스터가 아니면은 이제 그냥 MySQL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거나 이거 어떤 박스를 벗어나지 못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MySQL이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는 건 이제 적용 사례나 데이터 모델인데, 이제 카산드라 0.6 당시에는 그렇게 뭐 활성화된 커뮤니티가 없었기 때문에 적용 사례가 적었던 반면에 이제 MySQL은 뭐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게 뭐 비교하는데 왜 중요하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뭐 이런 커뮤니티가 발달했다, 특히 오픈 소스 사용할 때 커뮤니티가 발달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모르는 걸 찾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랑 같이 문제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약하다는 건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데이터 모델도 보면은 카산드라는 이제 뭐 일반적인 뭐 아주 간단한 키 밸류의 형태는 아닙니다. 그 빅테이블의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슈퍼 컬럼, 뭐 컬럼, 이런 컬럼 패밀리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서 나름은 좀 더 어떤 구조화된 뭐 데이터 모델을 지원하지만 그래도 MySQL에 비한다면은 MySQL은 그냥 알립이죠. 굉장히 뭐 할 수 있는 거는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런 단점보다는 이런 아까 이제 가용성이 높고 확장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카산드라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제 카산드라를 선택하면서 뭐 그냥 뭐 이렇게 바로 MySQL 쓰던 시스템이 그대로 카산드라로 적용하면서 그냥 되는가?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내용은 이제 저희 카산드라를 적용하면서 있었던 뭔가 이슈들을 제가 나열해 봤는데요. 어떻게 해결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건 이제 데이터 모델의 차이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벤 다이어그램에서 보면 이건 어떤 데이터 모델의 포함 단계인데요. MySQL은 되게 많은 데이터 모델을 다룰 수 있는 반면에 카산드라는 이제 제약이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분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 모델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보통 RDB를 설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제 테이블을 만들고 그걸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가지고 어떤 중복을 줄이면서 최적화된 구조를 찾아가는데, 우리는 이제 반대로 RDB로 만들어 놓은 구조에서 이런 NoSQL 계열의 간단한 데이터 모델로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역과적인 디노멀라이제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테이블로 되어 있던 거를 이제 키밸류 형태의 간단한 데이터 모델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순한 데이터 모델로 가면서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역과정까지 가니까 이제 데이터 사이즈가 굉장히 중복이 많아지고 이제 그 크기가 굉장히 커집니다. 이 정도는 뭐 이제 감수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키 밸류만으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밸류의 값 하나로 저장한다 그러면 힘드니까. 그런데 이제 밸류에다가 더 많은 어떤 정보를 같이 기록하기 위해서 이런 키에 이런 밸류에다가 밸류에 많은 또 어떤 값들을 기록하는 거죠. 이건 저희가 실제로 쓰고 있었던 어떤 파일 시스템의 어떤 메타 구조의 일부분인데,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슬라이스들, 그러니까 파일을 좀 여러 쪼개서 나가는데 그런 파일 슬라이스들의 정보, 그다음에 파일의 어떤 정보, 파일에 언제 쓰여졌고 크기가 얼마고 이런 정보들을 어떤 마샬링 도구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다 스트링으로 만든 다음에 전체를 보는 거죠. 이런 작업들이 제일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걸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제 두 번째 이슈가 이제 데이터 모델이 바뀌니까 이 사용하는 패턴이 조금씩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업데이트 패턴 보면 이제 위에는 이제 어떤 SQL 쿼리가 있는데 이제 어떤 파일의 메타라는 버전이라는 만약에 필드가 컬럼이 있으면 거기 버전을 하나 올린다라는 지금 업데이트 문입니다. 이걸 한번 수행하면 DB 쪽에서 잘 수행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
이거를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어떤 새로운 키밸류 형태 데이터 모델과 마샬링 도구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면 이런 식이 됩니다. 처음에 서버에서 이제 밸류를 가져와 보고 마샬링 된 거를 풀어보고 풀어서 그 버전 우리가 이제 여기가 버전을 올리려고 했던 거를 실제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얘를 압축을 하고 다시 이제 그 마샬링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서버에다가 세트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로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나눠서 하죠. 그래서 별도로 친 부분은 실제로 서버에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죠. 네트워크 트래픽을 공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로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이런 모델에서 이렇게 가져와서 다시 넣는 패턴으로 구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RPC가 많아지죠. 그럼 업데이트 패턴이 좀 저렇게 됐으면 저걸로 이제 업데이트 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컨커런트 업데이트, 그러니까 어떤 이제 아까 우리가 업데이트하려는 대상을 동시에 업데이트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 보시면 이제 한 데이터에 대해서 두 노드에서 아까 우리가 가용성에 대해서 여러 대의 마스터 서버를 줬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대 서버에서 동시에 접근해가지고 이제 밸류를 고치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값을 가져와서 다시 고친 다음에 다시 값 전체를 넣는 거죠. 그러니까 get and set 아까 말씀드린 업데이트 패턴처럼 구현을 하면은 똑같은 데서 출발했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자기가 고칠 부분만 살짝 고치고 다시 넣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RDB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게 이제 하나의 컬럼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주황색과 파란색 두 개가 같이 돼 있는 뭔가 데이터를 원하잖아요. 그게 안 되고 이 뭔가 하나는 빠진, 하나는 정말 사라지는 거죠. 그냥 누가 누굴 덮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데이터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는 이제 만약에 이런 게 문제가 있다라고 카산드라 쪽에서 알려줄 수 있다면은 그것도 이제 저희가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카산드라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어떤 버전 트리 같은 거를 외부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거를 알 수도 없고 그다음에 그냥 잘못 써졌구나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방법이 이제 락을 잡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두 노드가 동시에 컨커런트 업데이트 이슈가 있다면 동시에 업데이트 되는 걸 막아보면 되지 않겠냐 이런 식의 해결인 거죠. 그래서 두 노드에서 만약 접근해서 값을 고치려고 하면은 그걸 못하게끔 글로벌 락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분산 락이라고 하시는 뭐 주키퍼 같은 시스템을 이용해서 노드 A에서 뭔가 업데이트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락을 잡고 분산 락을 잡고 내놨다가 노드 B는 A가 끝난 다음에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제 주황색과 파란색 이 둘 다 있는 메타데이터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분산락을 이용하게 되면은 파일 시스템에서 우리가 아까 전에 싱글 포인터 페일리어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출발점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 어떤 중간에 그런 분산락이라는 동기화 도구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가 바로 이제 싱글 포인터 페일리어가 되는 거죠. 만약에 락 서비스가 죽어버린다. 그럼 이제 이 서비스는 다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락은 굉장히 시기가 좀 깨름직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생각한 게 이제 로컬 락인데 컨커런트 업데이트가 만약에 지금 두 대의 노드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가정하에 시작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무조건 어떤 특정 데이터, 영역에 있는 데이터는 한 노드에서만 발생하도록 시스템의 정책을 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종류의 어떤 키에 들어있는 어떤 인밸류, 이 키에 대해서는 항상 얘를 업데이트하는 데가 한 노드인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 노드에 있는 로컬에 있는 락으로만도 충분히 동기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로컬에 있는 락을 잡고 A를 업데이트하고 똑같은 노드에서 또다시 이 새로운 값을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뭔가 컨커런트 업데이트에 대한 이슈도 해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나왔던 이슈가 이제 타임스탬핑 모델입니다. 그 카산드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넣게 되면 거기에 타임스탬프를 사용자가 찍어서 줘야 되는데 그 타임스탬프에 따라서 데이터의 최신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가장 큰 타임스탬프를 이제 카산드라는 가장 최근 데이터라고 보여주는 거죠. 이게 이제 앞서 보신 여기서 보면 이제 한 노드에다 락을 작업이 되면 한 노드에서 생산을 하니까 타임스탬프가 계속 증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저희가 여러 개 그 노드에 이제 이 한 노드에다가 업데이트만 이루어지게 그 제약상을 걸어놓은 상황에서도 이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노드 A 지금 위에 보신 숫자는 이제 타임스탬프고요. 노드 A에 지금 타임스탬프가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고 노드 B가 있는데 얘도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리 시간 동기화를 잘 하려고 해도 타임스탬프는 이렇게 조금씩 틀어지기 마련이니까요. 근데 이제 노드 A에서 이제 아까 그 메타 데이터를 하나 씁니다. 이제 버전이 아니라 타임스탬프 100을 찍어서 쓰는 거죠. 근데 노드 A가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겨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 이제 가용성이 높은 시스템이니까 노드 B가 노드 A를 대체하게 되는데 게다가 다시 또 똑같은 키에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자기만 하면 되니까. 네. 락을 잡고. 근데 얘는 타임스탬프가 50입니다. 그래서 쓰고 나서 봤더니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는 시간에서 보면은 얘가 분명히 나중에 일어난 이벤트인데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어오려고 하면은 얘는 이제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아직 타임스탬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냥 시스템에서 주는 타임스탬프만은 해결이 어렵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도입한 게 이제 로지컬 플러그입니다. 얘는 이제 어떤 역할을 이제 로지컬 플러그는 이 노드 B의 로지컬 플러그인데 노드 B가 말하고 B에서 이제 A에 대해서 만약에 자기가 페이업을 했을 때 어떤 자기가 가져야 되는 시간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항상 노드 A에 관심이 있다가 그래서 100보다 높은 어떤 알파 양수 알파를 더해서 이런 어떤 로지컬 클럽을 구성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노드 A가 사라진 상황에서도 120 더하기 알파 정도의 값으로 타임스탬프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라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했던 이제 나중에 일어날 때 이벤트가 이게 사라지게 되는 그런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완전히 데이터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카산드라 적용 이슈는 대충 이 정도까지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카산드라를 적용하면서 이제 얻었던 교훈은 처음에 무엇이 시작이었나를 생각해보면 이 데이터 모델의 통합 관계에서 시작됐다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처음에 MySQL에서 이제 우리가 카산드라로 그런 카산드라 DB를 쓰게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구현을 하다 보니까 카산드라로는 좀 뭔가 감당하기 좀 부족한 약간 우리가 원했던 건 약간 이 중간의 것이었는데 이게 참 애매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데이터 모델의 차이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앞서 한 4가지 정도를 짚었는데 구현이 굉장히 복잡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산드라의 실제 성능, 카산드라는 굉장히 성능이 좋다고 알려져 있는 제품인데 우리가 그 성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현 복잡도가 증가되면은 아무래도 사용하기가 굉장히 구현이 어려워지면은 버그가 많은 확률도 있고 그럼 시스템이 이제 불안정할 수 있고 굉장히 안 좋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 업데이트 패턴 같은 걸 보면은 get and set 이렇게 두 가지 하나로 할 수 있는 걸 여러 개로 하기 때문에 특히 카산드라는 개신의 느린 편입니다. 마인드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카산드라를 이제 연타시키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PFS 이제 2.0, 1.0을 이제 카산드라 기반으로 만들어 놓고 2.0에서는 뭔가 다른 게 필요하겠다는 뭔가 결론에 이릅니다.
이제 우리가 그래서 새로운 어떤 메타데이터 저장소로 써야 되는 시스템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는 이제 우리가 파일 시스템 전체의 구조와 밀접하니까 전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된 거는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모델에 맞는 그 데이터 모델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컨커런트 업데이트 이슈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약간은 이제 어떤 아토믹하거나 컨스턴스가 보장되는 뭔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플러프를 만들게 된 건데요. 뭐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뭐 서베이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뭐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저희 팀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런 거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시작하게 됐고요. 이제는 구조와 특징에 대해서 좀 자세히 플러프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아키텍처는 빅다부터 올라가는데요. 데이터 모델, 저희가 이제 어떤 말이 시작이 되는 데이터 모델을 말씀드리고 데이터 모델을 다룬 슬롯, 그 다음에 슬롯이란 단위, 그 다음에 슬롯 오너십과 페일러버 스케일 아웃 같은 어떤 기능적인, 전체 서버의 기능적인 모습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모델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NoSQL 같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키와 밸류로 구성되는 건데 저희 이제 이걸 내부적으로 도메인과 데이터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어떤 도메인에다가 데이터를 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양한 아까 새로운 추가적인 요구 사항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추가했던 거는 이 데이터에다가 데이터로 쓸 수 있는 게 SQL이나 파이썬 스크립트를 적용을 할 수 있게 만들게 됩니다. 이제 이걸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데이터 타입의 SQL의 경우는 데이터 여기 아까 키 밸류 여기다 밸류에다가 SQL을 넣어서 폴라우프한테 던지면 폴라우프가 이제 SQL을 처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파이썬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거죠. 이렇게 파일 작성을 해서 파일이 아니라 이제 약간 스트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스크립트 작성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훌라우프한테 주면은 훌라우프가 이제 이 스크립트를 실행을 해서 돌려주게 됩니다. 이제 이런 파이썬 스크립트를 작성할 때는 이제 훌라우프와 이 작성하는 사람과 약속이 있는데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서버가 이제 뭐 사용자 스크립트를 실행해 준다는 거는 만약에 그냥 뭐 1:1을 해달라고 하면은 사용자가 아무나 매력을 못 느끼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사용자에게 어떤 분산된 환경의 데이터베이스, 컨텍스트를 저희가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실제 훌라우프의 어떤 내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실행할 수 있는 컨텍스트를 넘겨주는 거죠. 근데 보시면 여기 이제 함수 인자로 이제 어떤 객체를 주는데 이건 이제 로컬에서 자기가 이제 스크립트를 작성할 때는 마치 이게 있는 것처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서버가 이걸 넘겨주게 돼 있는 거고요. 서버는 그러니까 이 함수를 자기의 컨텍스트를 넘겨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고 이제 서버는 또 이제 서버 입장에서 스크립트에서 어떤 부분을 실행시켜야 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엔트리 포인트 함수를 이름을 정해서 형식 어떤 프로토타입을 맞춰줘야 되죠. 맞춰준 프로토타입에 의해서 자기가 서버에 컨텍스트를 남겨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데이터 모델을 처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슬롯이라는 단위인데 이렇게 아까 보신 이런 처리 가능한 게 있고요. 데이터를 내면 처리를 하고 저희는 이제 이거를 로그 단위로 사용자 오퍼레이션을 다 적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즈가 너무 늘어나거나 뭔가 하면 안 되니까 컴팩션을 하는 차원에서 스냅샷 위즈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용자가 바라보는 어떤 훌라우프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도메인에 접근해서 내가 이걸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그림으로 보면 훌라우프는 어떤 여러 개의 슬롯이 있는 뭔가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이제 내부적으로는 물론 이렇게 둥실둥실 떠다니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배치하는 구조는 링 구조입니다. 이렇게 동그란 원이 있고 거기에 이제 슬롯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링의 사이즈는 고정이 되어 있고 슬롯 개수만큼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식의 고정된 링에 뭔가를 배치하는 이런 방법은 분산 시스템에서 많이 쓰이는 컨시스턴트 해싱, 뭐 DHT라고도 뭐 얘기하는 그런 테크닉인데요. 그런 걸 하는 거죠. 도메인이 들어오면은 이제 어떤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이 위치를 찍어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슬롯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슬롯이 있을 때 사용자는 이렇게 원하는 슬롯을 찾아가는 거죠. 물론 사용자 자체를 찾아가는 건 아니고 뒷부분에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버도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슬롯이라는 건 어떤 인스턴스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단계의 인스턴스고 우리가 궁금한 거는 실제 그 서버는 어떻게 됩니까? 네? 서버들도 마찬가지로 그 슬롯과 똑같은 사이즈의 링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점이라면 슬롯은 어떤 지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서버는 이제 자기 이 전체 링을 나눠 갖고 있는 영역을 나눠 갖고 있는.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링에서 자기가 요만큼에 대한 어떤 시어를 갖고 있는. 그다음에 파란색은 요만큼, 초록색은 요만큼. 그래서 전체 링을 서로 나눠서 관리한다라는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중간에 얘가 많이 사라졌다. 그러면 이제 얘가 이만큼을 다 관리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슬롯과 서버와의 관계 두 개를 일단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두 개의 링이 있고, 우리 이제 두 링을 한번 이렇게 쭉 합쳐보면은 이 영역이 겹치는 부분 있잖아요. 빨간색의 영역이 겹치는 것과 슬롯의 요 같은 부분. 이 빨간색. 그래서 이 세 개의 슬롯은 이 서버에서 관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서버의 실제적인 이 슬롯은 가상의 링 위에 존재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물리적으로는 이 서버 위에 서버 안에 저장됩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도 마찬가지로 여기 파란색과 겹치는 부분이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러면 서버와 슬롯을 합쳐진 그림을 통해서 한번 슬롯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링 위에 서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가상의 어떤 위치에 슬롯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똑같이 해시 함수를 받치게 되면 이제 가상의 위치 찾아가고 거기를 그 영역에서 담당하고 있는 서버에 가서 접속을 하게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슬롯과 이제 링의 구조 같은 건데 이제부터 말씀드릴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고가용성이나 안정성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어떻게 복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서버가 죽거나 새로 추가돼도 확장 가능한지에 대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레플리케이션이 저희는 홀라 내부적으로 모든 사용자의 요청을 CBS로 복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앞서 이런 그림들을 보면 이제 하나의 색깔이 하나인 건 다 하나의 슬롯인데 이렇게 하나하나씩 표현을 했는데 이건 이제 타이상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만약에 빨간색이 있다 그러면 빨간색 슬롯은 최소 3개 여기 보면 빨간색 요거 빨간색 요거 세 곳에 나눠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한 대가 죽더라도 그 슬롯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제 뭔가 복원을 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페이로버 시나리오를 잠깐 살펴보면 이제 중간에 이제 서버 한 대가 죽었을 때 어떻게 이 슬롯의 전체 이미지를 똑같이 유지하는가인데 여기 보시면은 정책은 가장 이해탄성을 저희가 차지해 줄 겁니다. 이제 서버 이거 하나에 그리고 사고가 나서 사라졌다라고 하면은 이제 2대밖에 안 되었죠. 근데 다행히 이 이웃한 서버가 이거에 대한 복제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 사라진 서버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니까 얘를 액티베이트 시켜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사용자는 중간에 서버가 사라졌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슬롯이 존재하는 거니까 찾아가는 방법도 똑같이 처음에는 이제
사용자 찾아갈 때는 이렇게 찾아가다가 얘가 없어지고 나면은 이제 이쪽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사용자는 그런 걸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 아웃인데, 그럼 이제 서버가 빠졌을 때 어떻게 이렇게 되는데, 서버가 추가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네.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아까 첫 그림에서 다시 보시면 서버를 이제 다시 그 자리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 새로운 서버가 들어와서 자기의 영역을 주장하게 되고, 얘는 이제 자기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슬롯에 대해서 이제 카피와 뭔가 오너십에 대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기존의 서비스, 저 파란색 슬롯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던 이 서버가 요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동안 쌓여있던 오퍼레이션 로그랑 스냅샷을 카피해서 이미지를 만들고 얘를 이제 서비스 가용한 상태로 올리는 거죠. 예, 이상 살펴본 게 이제 훌라후프의 구조적인 특징인데요. 그래서 이제 보신 것처럼 비집중형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SPOF가 존재하지 않아서 모든 서버들이 다 동등한 위치가 있고, 그래서 가용성이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보신 것처럼 중간에 서버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평적 확장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SQL과 파이썬 스크립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어떤 훌라후프가 갖고 있는 훌라후프를 이제 패키지 형태 어떤 DBMS를 설치해서 쓰는 그런 환경이었다면, 저희는 이제 여기서 얘를 서비스로 이제 바꾸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택한 거는 이제 아마존 다이나모DB의 API입니다. 이렇게 채택하게 된 이유는 아마존이 이제 써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S3 API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관련된 라이브러도 굉장히 많고, 처음에는 이런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의 파일 시스템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점점 사라지다가 지금은 결국 아마존의 S3가 거의 포진다시피 한 상태가 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아마존의 이런 웹 API가 굉장히 그래서 호환성을 가질 수 있다. 이쪽에서 표준이라는 게 없지만 거의 사실상의 표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그 프리즘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S3에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존 S3용으로 개발된 브라우저나 오토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을 바로 저희 파일 시스템에다 적용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저희도 이런 것처럼 아마존 다이나모 API를 이용해서 훌라후프 사용하면 좀 좋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서비스 아키텍처. 이제는 훌라후프가 아까 보시는 어떤 민 구조에 있는 그런 서버들이 아니라 RPC 서버들은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기존처럼 거기다가 이제 REST 서버를 추가합니다. 얘네들이 다이나모 API를 서빙해주는 서버들이 있고, 사용자는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REST 서버에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내부에서는 이제 전용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RPC 서버와 통신을 해서 결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주는 혜택은 아무래도 서비스니까 어떤 운영과 설치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서비스처럼 바로 쓰면 되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API 다이나모DB의 API와 호환성을 맞추게 되면서 이 다이나모DB가 갖고 있는 장점도 저희가 이제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도 갖고 있는 장점도 저희가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서비스까지 말씀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이 훌라후프를 개발하게 된 게 파일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제 거의 파일 시스템이랑 같이 개발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프리즘 파일 시스템 2.0의 메타데이터 시스템, 메타데이터 서버로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컨퍼런스에서 이제 바스.io가 제일 메인인데, 이 바스.io의 실제 스토리지 부분을 저희 파일 시스템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바스.io를 쓰면은 이제
그 PFS 쓰는 거고 PFS 쓰면 또 이제 플라우드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 다음에 저희 또 팀에서 하고 있는 게 이제 또 다른 시스템을 하니까 아이리스라는 검색 엔진을 만들고 있는데 요것은 이제 프리즈 파일 시스템에서는 이제 플라우드의 어떤 REST 다이나모티브 API가 아니라 네이티브 API를 쓰는 반면에 아이리스는 이제 이번에 서비스 플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로 된 REST API, 다이나모티브 API죠.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색인 원본 파일을 저장하는 용도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리스는 아직 외부에 공개된 게 없는데 플라우드랑 나중에 같이 한번 더 발표되는 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해서 시간이 좀 약간 초과됐는데요. 더 이상 플라우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나가시면은 식사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